안녕하세요. 나락으로 떨어진 원수의 끝을 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은가요? 딱 1년 전 저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란 사람이 제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그때를 극복하게 된 건 바로 그 원수의 말로를 보고 나서부터였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원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친정은 말 그대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실천한 집이었어요. 아빤 개인 택시 30년 동안 운행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빠의 택시를 열심히 세차하던 장면이었어요. 아빤 저희 집 생계를 책임지는 택시를 정말 아끼셨답니다. 그런 아빠를 도와 저와 여동생은 주말마다 종종 아빠의 세차를 도와주곤 했어요. 아빠, 아빤 얘가 그렇게 좋아? 아니 어떻게 매번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를 해? 항상 지저분한 것도 없는데 아빤 유독 이 차를 아끼더라. 그럼 좋고 말고. 선정아, 얘 덕분에 우리 밥 먹고 사는 거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타고 다니는 걸 항상 감사해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예뻐해주면 더 많이 아빠가 돈 벌 수 있게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나도 열심히 닦아야 되겠다. 우리 돈 많이 많이 벌게 해줘. 그렇게 열심히 택시 운행하시며 아빤 차곡차곡 돈을 모으셨습니다. 엄마 역시 맞벌이를 하시며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늘 알뜰살뜰 돈을 모으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며 저와 여동생 역시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답니다. 그런 부모님께선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 집 한 채를 더 장만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랑 아빠는 앞으로 노후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 차곡차곡 잘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고 그래라. 엄마 아빠가 결혼 자금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결혼 자금 도와주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노후를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 아빠. 우린 걱정하지 마.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돈 벌면 되니까. 그래, 고맙다. 대신 엄마랑 아빠 일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할 거고 노후에 니들한테 걱정 안 끼치게 하마. 두 분의 이야기에 저와 여동생은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정말 차곡차곡 돈을 모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아끼고 또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끼며 모은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건 제 나이 20대 후반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연애라고 했던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흰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모아둔 돈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초반엔 작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초창기엔 가구나 가전들도 마땅치 않았고 또 전세살이다 보니 이사도 몇 번 다니기도 했었고요. 남편은 이태리 레스토랑 셰프였는데 그때 당시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서도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저나 남편이나 바빴었죠. 그래서 저녁에 한 끼 먹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오늘 마감이 좀 많이 늦어서. 배고프지? 내가 얼른 저녁 해줄게. 뭐 먹을래? 여보, 걱정 마. 내가 저녁 다 차려놨어. 우리 셰프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짜잔! 와, 김치찌개네. 여보, 안 그래도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뜨끈한 국물 요리 하나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았어? 고마워. 오래 기다려서 배고팠지? 내가 내일은 얼른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야. 하루 종일 당신 음식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만큼은 내가 열심히 요리해줄게. 얼른 먹자. 그땐 김치찌개 한 그릇만으로도 둘이서 얼마나 호호하하 사이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 하다 보니 어느덧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그렇게 저흰 결혼 2년 차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시댁은 시부께서 물류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형편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요리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더라고요. 특히나 저희가 좀 특별했던 게
바로 시부와 저희 아빠가 사이가 정말 좋으셨다는 겁니다. 저 상견례 때부터 말이 잘 통해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러시더니 결혼 후에도 종종 두 분이서 따로 만나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한 번씩 두 분이서 만나 술 한 잔씩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와 같이 합석하자고 말을 하신 적도 있었답니다. 예, 며느라. 그래, 퇴근은 했니? 호진이 집에 왔어? 아니요, 아직이요. 오늘 좀 늦게 끝나나 봐요. 근데 아버님 어디세요? 주변이 좀 시끄러운데요. 아니, 오랜만에 사돈 만나서 막걸리에 전조 먹고 있는데 마침 너희 집 근처라 우리 손주도 볼 겸 저녁 안 먹었으면 나와서 먹고 가라. 여기 엄청 맛있더구나. 아, 또 저희 아빠 만나셨어요? 두 분이서 요즘 자주 보시네요. 내가 속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어디 있겠냐. 우리 사돈 아니면 내가 친구가 없다. 하여간 뭐 먹고 싶거든 얘기하거라. 집에 가기 전에 가져다 줄 테니까. 연세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그렇다 보니 저희 아빠 시부께선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셨어요. 양가 집도 가까이 있다 보니 저희 빼고도 양가 부모님이 자주 만나 식사도 하시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양쪽 집안 식구들이 서로 잘 지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 저희는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집안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내고 시누이며 시동생도 번듯한 직장 잡아 사회생활하고 저희 여동생도 사회생활하며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여보, 나 실은 오랫동안 고민해봤던 거긴 한데 내 식당을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내 메뉴로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내 오랜 꿈이었잖아. 더 나이 들기 전에 도전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보려고. 대출도 받고 처음엔 좀 작게 시작해야지. 일단 시작하면 진짜 여기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잘할 거야. 나 진짜로 열심히 할게. 당신 나 믿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게. 사실 아이도 아직 어리고 전셋집에 살고 있었던 터라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의 오랜 꿈을 알고 있었기에 전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남편은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남편 역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꽤 입소문이 나 그럭저럭 운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 역시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고서 휴직 기간 이후 복직을 해 진짜 앞만 보며 일을 했더니 어느새 승진도 하고 연봉도 꽤나 오르게 됐더라고요. 그쯤 저흰 전세 만기가 됐고 이사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크는데 이사를 자꾸 갈 수도 없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좀 힘들더라도 집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전세 계약해서 연장하면 문제 없지만 또 이사를 가야 하면 아이 학교도 그렇고 이래저래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 마련하려고 했었잖아. 이참에 집을 사는 거 어떨 것 같아? 우리 집?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나도 대출도 있고 그런데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은 알아보자. 지금이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그렇게 저흰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알아보게 됐고 마침내 제 나이 30대 중반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은행에 대출을 받은 비중이 좀 있긴 했지만 더는 이사를 가지 않아도 편하게 두 발 뻗고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시댁의 불행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몇 년간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시댁 사업이 좀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해마다 사업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간간히 들었었는데 어느 날부턴 아빠가 시부와 만나고 나선 마음이 좋지 않다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유로운 편도 아니었고 심지어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대출도 있고 빠듯하다 보니 시댁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시댁에 갔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하고 저녁에 저와 시모들이 술 한잔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시모가 얘기를 하는 게 있었답니다. 선정아, 너희들도 많이 힘들지? 애도 키워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아니에요.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인데요, 뭘. 어머님도 요즘 많이 고민이시죠? 아버님 사업이 요새 힘들다고 하던데.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 그런지 자꾸만 희청이는구나. 그래도 호진이가 지난번에 도와줘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너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얘기하게 되는구나. 참 고맙다 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그때 있잖아. 호진이한테 사업대금 밀린 거 급하게 내야 할 거 있다고 했던 거. 근데 이번에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더라. 혹시나 좀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나 했더니 니들도 많이 힘들지? 나도 이해해. 전 시모의 말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텐 시댁에 뭘 해줬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렇지 않게 시모와 얘기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말 너무 뻔뻔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 아, 그 정도 올랐으면 우리 집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맞아들러서 뭐라도 해야지. 그건 좋은데 왜 미리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도와드렸어.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빠듯하게 살고 있잖아. 그것보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했던 거냐고. 말하려고 했지. 어찌됐건 시부모님도 부모님 아니야? 좀 도와드린 거 가지고 이러지 말자. 전 솔직히 남편에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리 각자 돈을 번다지만 큰돈이 나갈 땐 서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드렸으면 이자며 뭐며 다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남편은 미안한 마음은커녕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심지어 남편은 또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좀 더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집값이 올랐으니 담보로라도 도와드리면 어떻겠냐고 남편이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이렇게 된 거 아버지 좀 더 도와드리자. 집 담보로 해서 받아도 되잖아. 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 집 무너지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아니, 왜? 가족인데 당연히 힘들 때 도와줘야지. 당신도 참 너무한다, 너무해. 처가대 식구들이 힘들다고 해도 당신 그런 소리 할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시부모님이 나쁘신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유롭지 않은 판국에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 아빠와 통화를 하며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시부와 종종 만나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때 힘들어하는 시부를 만났나 보더라고요. 예, 선정아, 네 시아버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더라. 저번에 같이 만났는데 내 앞에서 우시더구나. 어? 아버님이 우셨다고? 아니, 그렇게 힘드셨나? 돈도 돈이지만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든가 보더구나. 원래 돈이 있을 때야 다 옆에 붙어 있지.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연락만 해도 피한다더구나. 그러더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눈물 흘리시는데 참 안타깝고 힘들더라고. 아빠의 말을 듣고 보니 그때쯤 시분 살이 쏙 빠질 정도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게 떠오르더군요. 전 사업이 힘드니까 그러신 줄 알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 고민도 있으셨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더군다나 사업이 힘들었던 게 그냥 돈이 모자라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위기가 생기면서 시댁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이 됐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선 아빠와 만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아빠는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바로 시부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였죠. 선정아,
아빠가 사돈댁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아버님을 도와주려고? 아니, 근데 아빠가 무슨 돈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경매까지 넘어갔으면 꽤 금액도 클 텐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왜 전세 내주던 집 있잖아. 그 집을 원래도 처분하려고 내놨었는데 마침 그 집이 나가게 생겼거든. 그 돈으로 한번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 말이다. 아빠, 그래도 그건 아빠랑 엄마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건데 그걸로 도와드려도 되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아빠. 아니다. 내가 우리 사돈 만나다 보니까 나도 즐겁고 우리 사돈 댁도 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나도 한 일주일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야. 너한텐 그래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집 처분해서 일단 시댁집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잖니. 아빤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고심하시고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단순히 시부만 보고 결정을 내렸다기보단 내 딸의 시댁이고 또 그 시댁이 무너지면 딸에게도 좋지 않으니 아마 그것 때문에 결정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아빤 전세를 줬던 집을 처분하고서 그 돈으로 시부에게 5억 정도를 빌려주게 됐습니다. 대신 조건은 경매가 풀리고서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면 갚아주는 조건으로 빌려주셨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남편은 친정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아빠는 술을 같이 마시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을 도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답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저희 집을 구해주셨어요. 아닐세. 뭐 그래도 나도 자네 아버지 보고서 도와드린 거긴 하지만 집안이 무너지면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않은가. 그것보다야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이겨내는 게 좋지. 자네도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한시름 놓게나. 정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차용증을 쓰겠다는 거였어요. 아버님, 제가 저희 아버지 대신 차용증을 쓰겠습니다. 자네가? 아닐세. 얘기를 하더라도 자네 아버지 사돈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일이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돈 아버님께 받아드릴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 마련해 두는 게 아버님께서도 더 마음이 좋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버님도 믿고 기다리실 수 있고, 그러니 차용증은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차용증까지 써주며 꼭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사실 아빠도 솔직히 사돈에게 차용증을 써달라 얘기를 차마 못하셨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라 전 남편이 그저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방으로 들어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더니 진짜 차용증을 써선 아빠에게 드리더군요. 그걸 그렇게 아빠에게 드리니까 아빤 더욱 놀라며 남편의 등을 토닥이셨답니다. 이거 우리 사이? 그래도 이런데 누구보다 확실하고 좋구만. 내가 실은 자네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차용증까지 써달라는 말을 못했네. 그래도 자네 아버지가 꼭 갚겠다고 했으니 믿었는데 자네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만. 그럼요. 전 이런 거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결국 저희 아빤 남편의 차용증까지 받게 됐고 그 후로 시댁의 상황은 많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경매의 집이 넘어가지 않았고 급한 불도 끌 수 있었어요. 차츰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 시부께서도 목돈이 생길 때마다 일분 저희 아빠에게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모든 일이 잘 지나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중 시댁 사건이 생긴 지 한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새해가 다가오면서 양가 집안에 인사라도 가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바쁘다며 시간을 통 내지 않는 거였습니다. 연말에도 지인들과 약속이 생겼다며 저희랑 시간도 보내지 않고 연초에도 자꾸 바쁘다고 하니 저로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이랑도 시간 좀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왜 이렇게 바빠? 저번엔 연말만 지나면 괜찮다며. 언제 안 가는데? 어머님, 아버님 댁에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지.
나라고 뭐 쉬고 싶지 않아 그러겠어? 나도 쉬고 싶어. 근데 어떻게 바쁜 걸. 그냥 당신이 아이 데리고 갔다 오면 되잖아. 꼭 내가 같이 가야 돼? 평소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턴가 자꾸만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부턴 밤에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받고 자꾸만 밖에 나가더라고요. 누구야? 누군데 집에서 안 받고 밖에서 전화를 받아? 식품 납품하는 거래처인데, 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뭐야, 원래는 집에서 잘만 받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뭐가, 뭐가 왜 그렇다는 건데. 사업상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당신 진짜 예민하다. 분명 남편의 행적은 수상함 그 자체였지만 남편에게 물어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절 예민하다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온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희 애가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전 설거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저한테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꾸만 뭐가 울려서 그런지 저한테 핸드폰을 내밀며 보여주더라고요. 그 순간 팝업으로 뜨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서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빠, 내일 저녁에 우리 만날 거지? 내일 오빠 차로 드라이브 가자. 내일 을왕리에서 우리 조개구이 먹으러 가자.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상했던 남편의 행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처음엔 바로 물어볼까 하다 우선 전 그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자 하나만 가지고 남편을 추궁한다면 진짜 사실을 얘기하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 그날은 그대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은 역시나 아침에 지방에 있는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갔던 남편은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고요. 그렇게 집에 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잠자리에 들더군요. 전 남편이 잠에 들자마자 바로 일어나 남편의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선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로 한 여자와 만난 남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낮부터 숙박업소로 함께 향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고서 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동생이 부탁을 해 아이를 맡기고선 저는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거실에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은 정오가 지나서야 겨우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 밖으로 나와선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절 보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여보,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애는 어디 갔어? 아우, 피곤해. 오랜만에 장례식장 다녀왔더니만 아주 기가 쏙 빠졌나 보네. 여보, 나 밥 안 먹을 테니까 당신 알아서 챙겨 먹어. 난 좀 더 자야 되겠어. 왜? 잠을 뭘 얼마나 자려고? 당신 잘 만큼 다 잔 거 아니야? 뭐? 아니, 당신 말을 무슨 그렇게 해. 지방에 장례식장 다녀오느라 꼬박 운전만 한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장례식장? 와, 대체 언제부터 조개구이집이 장례식장이 됐나 몰라?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당황하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선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신 무슨 소리야? 조개구이집이라니. 당신 뭔 말을 하는 거야? 와, 뻔뻔하게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 좀 봐.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장례식장이 아니라 여자랑 놀다가 왔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무슨, 그래, 그럴 줄 알았지. 그럼 이거 보고 얘기하자. 이거 보고도 그렇게 발뺌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역시나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을 향해 전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남편에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모든 게 들켰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당신 진짜 소름이다, 소름. 언제 내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다 봤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 아니야? 이런 것도 안 지켜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여태껏 수상한 행적은 죄다다 부리고선 뭐? 프라이버시?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내 놔두고 바람 피워놓고선 어디서 프라이버시로 눈해? 야, 밖에서 딴 여자 만나며 다니니까 좋든? 좋냐고. 그래, 좋다. 어? 너같이 깐깐하고 철저한 여자보다 나한테 뭐든 잘 맞춰주고 오빠 오빠 거리는 게 어린 여자 만나니까 좋다고. 솔직히 결혼해서 관리도 제대로 안 해. 그렇다고 남편을 떠받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랑 무슨 재미로 살겠냐? 그래, 이왕 이렇게 들킨 거 어쩔 수 없지. 뭐 어쩌라고? 뭐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래, 해. 너한테 볼 일 다 봤으니까 도장 찍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뻔뻔하고 염치 없을 수가 있나요? 누가 보면 자긴 세상 관리 잘한 줄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본인도 그저 평범한 아저씨일 뿐인데 저한테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다 자기 레스토랑 오픈할 때 본인 집안 힘들 때 그런 것들도 다 참고 넘어가 줬는데도 그런 고마움은 하나도 없고 뒤에서 이런 딴짓이나 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진짜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그러더니 더 당당하게 소리치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알았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1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내가 이 여자 만나보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겠더라고. 솔직히 당신보다 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만나고 싶기도 하고 당신도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고. 알았지? 그러더니 남편은 자기 차 키를 가지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진짜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전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 문자가 온 번호를 기억해 따로 저장하고 있었던 전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그 상간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 장호진 씨 아내예요. 왜 전화했는지 아시겠죠? 잠깐 만날 수 있나요? 네? 아니, 왜겠어요? 만나실래요? 아니면 제가 찾아가서 한번 가족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만나시죠. 사실 상간녀가 이렇게 당황하며 저에게 만나자고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바로 이 상간녀도 유부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웃기게도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나니 SNS에 그 프로필이 뜨는데 자기 가족 사진을 뻔뻔하게도 프로필로 해놓은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던지 요즘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뻔뻔하게 아이나 가족 사진을 올려두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딱 그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와 전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보고선 진짜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절세 미녀라도 만나는 것처럼 떵떵거리던 남편 말과는 다르게 상간녀는 그저 평범한 애엄마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과 한 가지 달랐던 거라면 멘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가정이 있고 호진 오빠도 가정이 있잖아요. 서로 상간소송해봤자 뭐가 좋겠어요. 집안 분란만 일어나지. 그냥 저 더 이상 안 만날 테니까 상간소송 하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마치 아무 잘못한 거 없다는 듯이. 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전 깊게 만날 생각은 없었고요. 오빠가 저한테 매달려서 만난 것뿐이에요. 그래도 애 아빠니까 이혼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괜히 주변에 알려지면 저희 남편도 성격이 장난 아니라서요. 한바탕 난리 날 텐데 그건 싫으시죠? 그러니 조용히 그냥 끝낼게요. 그럼 저 가봐도 되죠? 전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상간녀를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상간녀를 다시 앉히고선 제 앞에 있던 물컵을 그대로 들고
그 상간녀 머리 위로 확 쏟아부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는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다들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아우,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거긴 너같이 더럽고 뻔뻔한 애 시켜주는 거잖아. 야, 상간녀 주제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뭐? 애 아빠니까 이혼 안 할 거 아니냐고? 웃기고 있네. 내 자식은 그딴 더러운 자식 돼서 못 키워. 사람 잘못 봤어. 너 두고 봐. 내가 아주 네 면상에 상간녀랑 꼬리뼈 제대로 달아줄 테니까 앞으로 두고 보라고. 그리고선 전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선 별말하지 않았지만 상간녀 소송에 대해선 아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상간녀 소송까지 했어? 너 꼭 이래야 되겠냐? 주변에 남편 바람나서 이혼한다는 소리를 꼭 들어야겠냐고. 넌 창피하지도 않아? 남편이 바람났는데 창피하지도 않냐고. 너 설마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돌아설까 봐 그러는 거야? 창피하긴. 창피할 건 너랑 그 여자겠지. 어디 살 게 없어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 너야말로 생각이 있으면 얼굴 들고 다니지 말어. 그리고 그 상간녀 너랑 깊이 만날 생각도 없다는데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야? 뭐? 걔가 진짜 그랬어? 네가 그렇게 먼저 말한 건 아니고? 그래. 그렇게 뭣도 모르고 밖에서 칠렐레 팔렐레 홀라당 넘어가니까 네가 바보란 소리 듣는 거야. 나도 너 같은 인간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거든. 헛소리하지 말고 정리나 깔끔하게 해. 정말 그 와중에도 상간녀를 두둔하다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저는 더 잘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증거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 이혼 소송도 상간녀 소송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됐고 재산 분할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집도 처분해 나누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연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을 판 돈이 죄다 제 통장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재산 분할한 금액 중 절반을 그대로 아빠한테 보내버렸어요. 그 소식을 알고선 남편은 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돈에서 왜 그걸 아버님한테 드려? 어? 그걸 왜 아버님한테 드리냐고? 왜 드리긴? 네가 우리 아빠한테 차용증 썼잖아. 돈 생기면 네가 책임지고 갚는다며?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갚아야지. 아이,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받아.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직접 쓴 차용증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됐고, 돈은 다 갚았으니까 이제 네 짐도 빼. 집도 팔렸으니 짐 빼라고. 사실 그동안 시부께서 아빠에게 돈을 계속 갚고 계시긴 했지만 일부는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마침 남편이 재산 분할한 돈에서 그 돈을 다 메꿀 수 있겠더라고요. 이혼하면 또 이걸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으니 전 남편에게 줄 돈으로 그냥 보내버렸던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란 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짐을 다 빼가는 그날에 자기 부모님을 집으로 부른 거였습니다. 저랑 삼자대면을 하겠다 이거였죠. 시부모님은 갑작스런 남편의 호출에 저희 집에 와선 남편이 늘어놓는 황당한 소리를 들으시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 얼른 장인어른한테 줘야 할 돈 저한테 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돈을 안 갚아서 저 여자가 내가 받을 재산 분할한 돈 죄다 장인어른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야, 너 얼른 얘기해.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하라고. 뭐? 아니, 지금 너 우리 불러서 뭐 하는 거야? 아이, 아버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니, 아버지 그때 빌린 돈 있잖아요. 쟤네 아버지한테 빌린 거, 그거 남은 돈, 제 재산 분할 돈에서 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줘야 된다고요. 야, 너 왜 설명을 안 해? 우리 아버지한테 제대로 설명해. 전 그런 전 남편의 태도에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본인 부모님까지 불러선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진짜 철없고 생각이 없구나 느끼고 있던 찰나
그런 전 남편을 가만히 보시던 시부께서 전 남편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안 그래도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선 우리 손주랑 며느리랑 못 보게 한 것도 모자라.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고 있어? 아유, 아버지, 제 생도 날렸잖아요. 이거 들으셨죠? 저한테 돈 주셔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어디 한번 계산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남들 하는 것보다 더 해준 건 내가 제대로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어. 너 키우면서 요리하겠다고 난동 피워서 유학 보내주고 거기다 생활비 대주고 사회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또 사업한다며 힘들 때 돈 대준 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어? 네? 아이, 아버지, 아니 그건 왜? 키워준 값이니 그건 계산도 하지 마라 이거냐? 너야말로 양심이 없다. 남들보다 풍족하게 편안하게 유학까지 다니며 잘 커놓고선 뭐? 돈을 내놔? 그래, 어디 한번 따져보자. 유학비, 등록금, 교육비. 거기다 앞으로 네 뒤치다거리할 우리 고생하는 비용. 그거 따져보면 5억은 될 텐데. 그럼 나머지 돈은 네가 갚을 거야? 어? 그러자 남편은 난감해하며 당황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도 도와드렸잖아요. 아버지 힘들 때. 그래, 그 돈 네가 대출받아서 도와준 돈. 내가 도로 안 주든? 거기다 그 대출받은 거 갚을 동안 며느리 대출 갚는데 도움도 안 줬어? 못난 놈 같으니라고. 넌 아주 그냥 더 정신 차려야 돼.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돈 나한테 달라고 할 거면 우리가 너한테 쓴 돈부터 줘. 얼른 그거부터 주라고. 제대로 계산기 두드려 봐야 그만할 거야? 어? 아휴, 아버지. 결국 전 남편은 시부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뒤로하고 시부께서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너한테 괜한 상처 준 것 같아 참 미안하구나. 앞으로 내가 이 자식 똑바로 정신 차리고 양육비라도 제대로 보내게 하마.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저흰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됐습니다. 과연 시댁에서 남편에게 돈을 줬겠나요? 끝까지 시댁에선 돈을 주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전 남편은 돈 한 푼 없이 그대로 이혼을 하게 됐고 결국엔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시댁에선 길바닥에 나앉든지 말든지 나가 살라가 아우성이었지만 돈 없는 전 남편이 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결국엔 전 남편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 부탁하고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전 남편이 받은 벌은 이걸로 끝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남편의 벌은 끝이 나지 않았답니다. 상간녀였던 그 유부녀의 남편 역시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했으니 알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그 상간녀의 남편은 제 전 남편의 레스토랑을 온라인에서 아예 좌표를 찍어버리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불륜 셰프가 하는 곳이라며 여기저기 글을 올려버리고 만 거였습니다. 그러니 식당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점점 파리만 날리던 식당은 결국엔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고 말았죠. 소문은 소문대로 나고 아직 대출도 남아있는데 장사도 되지 않으니 전 남편의 벌인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양육비도 제대로 못 줄 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제서야 전 남편은 저에게 후회를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 이번 달 내가 양육비를 다 못 줄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저번 달에도 제때 안 주더니만 이번 달도 못 준다고? 아니 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셰프라고 자랑하던 거 어디 가고 양육비를 왜 못 줘? 아, 그게 요새 손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른 데서 투잡을 뛸 거거든. 그 돈 나오면 양육비 꼭 줄게 여보. 내가 진짜 안 주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진짜 안 좋아서 그래. 이번에 투잡 시작하면 밀리지 않고 다 줄 수 있어. 여보? 내가 왜 당신 여보야? 헛소리 하지 말고 난 더 못 기다려. 저번 달도 지나고 이번 달도 그러면 나 못 기다린다고. 이번에 또 밀리기 시작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면접 교섭권 제대로 쓰고 싶으면 양육비 똑바로 내놔. 알았어? 그렇게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
전 남편은 애걸복걸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나 진짜로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집에서도 자꾸 월세 달라지, 생활비 달라지. 잔소리만 하고 돈도 없는데 계속 나가라고 하지. 나도 정말 미치겠어. 내가 예전에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이 한 번만 나한테 기회 주면 나 진짜 죽은 듯이 살면서 당신한테 잘할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저기요. 그쪽 힘들 때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더니 이제 와서 또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웃기시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인연 이어가고 싶지도 않거든. 아유, 헛소리 하지 말고 아빠 자리까지 지워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알았어. 알았다고. 여보, 내가, 내가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양육비 줄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전 남편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봤더니 그 상간녀하고는 딱 3개월 만났더라고요. 저와 이혼하고 자긴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상간녀와 이혼도 안 하고 상간남 소송만 했더라고요. 그러니 전 남편은 위자료를 또 내뱉어야 했고 빚더미 안게 됐습니다. 결국 본인의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며 뭐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리지도 못하는 것을요. 다른 거 몰라도 이게 다 자신이 만든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들뿐 아니라 본인의 부모에게서까지 정말 미움을 받으며 겨우 하루를 살고 있는 전 남편이 제발 부디 이번엔 정신 차려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전 이혼 후 살던 집을 처분해서 친정 근처로 이사와 아들과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솔직히 제가 이혼한다고 하길래 너무 속상해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이혼 사유를 말씀드리니 아빠는 오히려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 있죠. 선정아, 잘했다, 잘했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배신하는 사람과는 친구도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남한테 상처 주고 배신하는 사람은 상정도 안 해야 돼. 잘했다, 잘했어. 아빠, 미안해. 나도 잘 살려고 했는데 아빠한테 제일 미안해. 미안하긴. 아빠한텐 우리 큰딸이 상처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괜찮어. 금방 이겨낼 수 있어. 엄마랑 아빠랑 동생도 있고 우리 손주도 있는데 아이 뭐가 문제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그 뒤로 정말 아빤 절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엄마도 여동생도 계속 절 챙겨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저희 아이도 대신 봐주며 제가 힘들지 않게 해주기도 했지만 아빤 누구보다 든든하게 제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이젠 10살이 지나 사춘기가 오고 있는 저희 아들에겐 아빠가 둘도 없는 가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엄마나 여동생은 아들과 성별이 다르다 보니 목욕탕도 함께 같이 가주기 힘들고 수영장을 가더라도 같이 탈의실에 가줄 수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아빠가 대신 해주시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 데리고 주말에 아빠가 수영장에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워낙 물을 좋아하고 수영을 잘하는 아들은 그래서 저희 친정아빠 너무 좋아해요. 전 이제 70이 다 되신 아빠가 혹여 힘드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또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아빠, 힘들지? 주말마다 애 데리고 수영장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내가 가면 좋은데 이제 애도 다 컸으니까 아빠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우리 손주인데 당연히 내가 신경 써야지. 그리고 아빤 우리 손주랑 여기저기 다니는 거 재밌어. 난 딸만 둘 키워 그런가. 남자애가 없어서 이런 재미를 못 느꼈었거든. 아, 근데 요즘 우리 손주랑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네. 진짜? 아빠 힘들지 않아? 힘들긴. 아이, 손주 덕에 젊어지는 것 같아 좋기만 하구만. 이 아빠 재미 방해하지 마라. 아빠 체력 다할 때까진 아주 우리 손주랑 많이 돌아다닐 거니까. 그런 아빠의 말을 들으며 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솔직히 체력적으로 얼마나 고되고 힘드시겠어요? 젊은 저도 저희 애 쫓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아빤 더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딸이 힘들까봐 내색도 안 하고 오히려 웃으며 얘기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혼하고 나서도 저희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 역시도 회사에 잘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종종 시부모님과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부모님은 제게 많이 미안해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더 전 남편에게 독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젠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앞으로도 전 저희 아들이랑 저희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이와도 시간을 더 자주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 여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좀 많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혼을 하다 보니 제 걱정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저희 여동생 가정은 그저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부모님도 건강하게 제 곁에서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들이 모두 당당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퇴근하고 잠들기 전에 전 여기 사연들을 하나씩 듣곤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에게 일어났던 이 일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었던 저도 이제 남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도 혹시라도 저처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쓰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엔 저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치를 떨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이 사연 속에 다 쓰지 못했지만 눈물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그때 흘린 눈물을 모았다면 집안을 다 채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니 전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역경이 오더라도 날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꿋꿋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지금 힘든 일 때문에 매일을 눈물로 지새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 그 눈물이 그칠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